자, 셀주크 투르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골족이 서돌골, 돌동골로 분리된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서돌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일부 살았겠죠. 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이 가즈나라는 왕조를 세웁니다.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죠.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었고, 그리고 또 작은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이렇게 페르시아계 이슬람 왕조가 세워져 있었는데, 일부 투르크인들이 이 페르시아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중심으로 가즈나 왕조를 세웁니다. 첫 투르크계 왕조입니다. 이 전성기 시대에 보면 오늘날의 테헤란, 이스파한까지 가고요. 동쪽으로는 라호르라고 하는 지금 파키스탄 북부의 도시까지 갔죠.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고, 이 중심 도시는 여기 보면 간다하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길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여기 메르브라는 도시까지 확대가 됐네요. 여기에 술탄 마흐무드가 17차례 인도를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처음으로 이슬람화 시켰던 이런 역할을 했고, 이곳에서 투르크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파키스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카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수도도 있죠. 지금 여기는 파키스탄의 북부 지역이고요. 가즈나 왕조에서 독특한 것은 처음으로 술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역이 호라산 지역인데, 자, 지금의 이란의 북부와 투르크메니스탄 그 지역까지 차지했던 게 호라산인데, 이쪽 넓은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바그다드의 수도로 있었잖아요. 그 바그다드에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이 가즈나 왕조에서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바스 왕조의 최고의 지도자는 칼리프였거든요. 이 무함마드부터 내려오는 그 칼리프가 종교의 수장이자 정치의 수장이죠. 정교일치의 수장이 칼리프인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가즈나 왕조의 말하자면 대장한테 술탄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술탄은 황제라는 뜻인데, 이때부터 술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즈나 왕조가 100년, 한 150년쯤 지나서 점차 약해집니다. 그 약해지는 결정적 계기를 또 준 사람들이 트란스 옥시아나에 살던 튀르크 유목 부족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르크 유목 부족들은 전투력이 강하죠. 원래 돌골에 출발해서 몽골권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목축 또는 유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전쟁 기계예요. 전쟁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세력 확대를 하게 된 거죠. 시르강 서쪽에 있는 젠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셀주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셀주크에 붙인 두칵 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부라고 하는 어떤 부족의 수장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철의 화살이라 불렸고요. 여기서 젠드에서 세력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셀주크 베이가, 자, 베이는 어떤 부족장, 뭐 장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셀주크란 이름이 가진 사람이 본격적으로 젠드에다가 독립 거점을 마련하고, 또 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죠. 뭐 개종이 아니죠. 이슬람을 선택한 겁니다. 천신사상과 비슷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알라를 유일신 사상으로 모시면서 나름대로 세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들이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가즈나 왕조가 남쪽에 있었죠. 그 가즈나 왕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물리치면서 셀주크의 아들 아르슬란 아구부가 이 젠드, 여기가 젠드가 있었죠. 젠드가 있었는데 이 젠드에서부터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점령을 함으로써 이쪽을 이제 본격적 근거지로 삼습니다. 겨울은 부하라에서, 여름에는 사마르칸트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 부하라가 좀 더 더웠다는 얘기죠. 저 더운 데 있다가 여름에는 사마르칸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했고, 자, 그러면서 남쪽에 있었던 가즈나 세력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이 지역의 강력한 패자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젠드라는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영역을 확보했느냐? 뭐 당연히
무력이 강했다는 얘기죠. 자, 무력은 우리가 몽골의 군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몽골 군대의 특기는요, 치고 빠지기 전술입니다. 자, 이들은 무장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갑옷을 두꺼운 걸 입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죽 또는 비단 여러 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입어요. 우리가 이제 중세 기사처럼 뭐 투구를 쓰고 철갑을 한 이런 거를 말을 타면 오래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1대1 격투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활을 쏘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위장 퇴각 전술을 하고 매복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빠르고 강인한 말과 병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갑옷을 입으면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또 말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투르크인의 말이나 몽골의 말이나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과 전쟁이 일치되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 투르크 병사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초원지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정주민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가즈나 왕조도 투르크 왕조긴 했어도 어느 정도 이게 국가를 형성을 하면 그 지배층은 또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가난하고 초원과 사막에서 강인한 능력을 갖고 있는 초원의 유목 병사들한테 늘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르크의 병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가즈나 왕조를 이제 물리치면서 세력을 점차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서에 기록된 말이 있어요. 말에 올라탄 티르크족 병사 1,000명이 나란히 달리면서 한꺼번에 화살을 쏘면 반드시 1,000명의 적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말에 탄 채로 전후 좌우 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화살을 쏘면 사람과 동물들을 반드시 맞춘다. 아랍인 병사가 화살을 한 번 쏠 동안 트르크족 병사는 화살을 무려 10번이나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트르크 병사들이 강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목 병사들은 또 단점이 있어요. 활만 쏘고 도망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무장을 갖춘 대부대와 싸우면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초원지대에서 비슷한 유목 병사들끼리 싸우면 강력한 무력을 가기도 어렵거든요. 또 큰 부대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가 아바스의 용병으로 가기도 합니다. 바그다드에 아바스 왕조가 있었죠. 거기서 용병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가즈나 왕조를 점차 물리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여기 이집트에 있었던 맘루크 술탄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이들은 기본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 염소, 말 이런 걸 키우고 주로 겨울에만 전쟁을 해요. 겨울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유목인들은 기본적으로 물품이 부족하거든요. 곡식이 있어야 되죠. 차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철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약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만 이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쟁 수행 능력도 늘 갈고 닦고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두 강 사이 땅에서 내려와서 아바스 왕조를 멸하고 아나톨리아를 정벌하고 나중에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는 이 신성한 땅까지 넓게 확대를 했던 게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가즈나 왕조를 물리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단단악한 전투인데, 자, 1037년 셀주크의 손자 투르 베이가 여기서 독립을 선포하죠. 그 전까지는 가즈나 왕조의 속국처럼 있었는데, 우리 이제 별도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원래 가즈나 왕조의 속국이었으니까 한번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단악한 와가지고 가즈나 왕조 술탄 메스트와 1040년 일전을 벌이게 되죠. 둘 다 투르크 민족이란 말이죠. 투르크 민족과 투르크 민족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숫자가 많은 자가 이길 수 있겠죠. 또 병사들이 용맹하면 이기겠죠. 또 지략이 뛰어난 자가 이기겠죠. 결국은 여기서 누가 이겼냐? 유목민족 특유의 수험 전술. 수험 전술이 치고 빠지는 전술인 거죠. 투르크 민족들의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몽골족의 기본 전술. 그래서 여기서 셀주크인들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가즈나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또 사마르칸트 또 부하라에서 수도를 아예 옮깁니다. 물론 이들한테는 수도란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되 거기에 중심, 지도자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죠. 레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지를 형성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북쪽 땅보다는 남쪽 땅이 뭐 기후도 좋고 또 초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살던 정주민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양과 염소를 이끌고 와서 이쪽에서 정착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셀주크 투르크인들도 자신의 리더를 술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셀주크 투르크가 싸워가지고 넓은 세력을 확보했던 중요한 전투가 만지케르트 또는 말라지케르트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셀주크 투르크와 동로마 제국이 싸웠던 건데요.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전투의 파함으로써 아나톨리아 반도를 잃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내게 됐던 거고, 셀주크 입장에서는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튀르크족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란권으로 왔다가 이란권에서 아나톨리아까지 확대된 아주 중요한 전투였던 겁니다. 제2대 술탄이었던 알프 아르슬란이라는 사람이 레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말라지케르트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당시에 동로마 제국 황제는 로마누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1071년 8월 26일 마라지케르트 평원에서 두 부대가 조를 합니다. 그때 술탄 아르슬란은 알레포에 있었습니다. 알레포까지 정벌 갔다가 여기서 동로마 제국 군대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쭉 돌아서 반호수를 거쳐서 말라지케르트에서 그 군대가 만납니다. 자, 당시에 비잔틴 제국군은 6 내지 7만 명이었다. 근데 이 제국군의 구성은 주로 용병이었다. 당시에 벌써 비잔틴 제국군은 자체 시민 군대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모은 용병 군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족, 노르만족, 일부 투르크족이 있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와 동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이 동족 뭐 신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면 동족일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면 뭐 동족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다양한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6 내지 7만 명의 비잔틴 제국, 여기에 상대하는 셀주크 투르크 군대는 한 3만 명, 아마 3만 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유목 경비병이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유목 군대는 보병이 없어요. 보병은 주로 농민 군대죠. 그러니까 이 투르크군이 3만 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비잔틴 제국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기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만지케르트의 전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원전 53년에 크라수스의 로마군과 파르티아군에 만났던 카레 전투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크라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지도자가 있었죠.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삼두 정치에 처음을 했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파르티아를 정벌하러 왔다가 여기서 아주 깨지고 본인이 사망했던 그 로마 역사의 가장 지역적인 전투 중에 하나였죠. 당시로 보면 로마 군단병이 3만 5천 명, 기병이 4천 명, 보급용 아타가 1,000명, 뭐 로마 군단병이 3만 5천 명이면 아주 엄청나죠. 그러니까 4만 명 정도의 로마 군단병, 이름을 날리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대했던 파르티아군은 겨우 10,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0,000명인데 9,000명이 군기병, 1,000명이 중기병이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기병 있었다는 건 상대한 로마의 4,000명 기병보다 훨씬 많고, 이들은 군기병이 9,000명이 되니까 가볍고 자유롭고 활을 잘 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면 이렇게 로마군이 적의 화살 세례를 엄청나게 받고 패하게 된 거죠. 만지케르트도 비슷한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여기 빨간색 선이 로마의 중무장 보병이죠. 그리고 외곽에 이제 기병들이 있겠죠. 그래서 로마의 전형적인 대응을 세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튀르크군이죠. 근데 이 튀르크군은 다 결무장 기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지 않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병들을 에워싸죠. 그리고 활을 쏘고 빠집니다. 보병들이 다가오면 도망을 갑니다. 포위 선멸이 가능한 거죠. 둥그렇게 둘러싸가지고 활만 쏩니다. 절대 로마군과 칼싸움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맨 뒤편에 있는
비잔틴 제국군의 용병들은 전쟁이 질 것 같으면 바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로마군이 패하게 되는 이런 전투가 바로 말라지케르트 전투입니다. 특히 로마군의 패착은 이곳이 평원이었다는 거죠. 자, 평원에서는 활을 쏘는 기병들이 절대 유리합니다. 보병들은 이 기병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절대적으로 셀주크 트리크의 기병들이 비잔틴 제국군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누스 비잔틴 제국 황제가 포로로 잡힙니다. 이때 술탄은 아르슬란이었죠. 그래서 아르슬란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뒤에 손을 묶고 포로를 잡았습니다. 이때 대화가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자, 알프 아르슬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당신 앞에 포로로서 보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소? 했더니 로마누스 황제는 아마 당신을 죽이고 콘스탄티노플 거리에 내걸어 쓸 것이오. 이거는 비잔틴 방식이죠. 근데 아르슬란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처분은 더 무겁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키겠소. 이게 바로 유목의 방식이죠. 로마누스 황제를 죽이면 기분은 좋죠. 적국의 패장에 목을 잘랐다. 기분은 좋지만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려주고 몸값을 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목일의 방식이죠. 유목인은 전쟁의 이유는 오로지 재물에 있었기 때문이요. 전쟁은 당연히 승리를 했고. 이게 튀르크의 실용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아르슬란이라는 이름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현대차가 만든 아르슬란이라는 차입니다. 물론 이게 많이 안 팔렸고 지금은 단종된 상태죠. 아르슬란은 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목 지도자 중에 사자, 강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강인해져라 라고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 거죠. 이 전투 후에 이 아나톨리아는 셀주크 투르크의 영역이 됩니다. 만지케르트라고 하는 최전방에서 비잔틴 제국군이 패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넓은 땅은 비어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사람이 살죠. 누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또는 유목인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키우는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보호해줄 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곳으로 투르크인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안네 콤네나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 역사가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로마 제국에 오는 그들의 최저점으로 가라앉았다. 동방의 군대는 모든 방향으로 흩어졌는데 튀르크군이 흑해, 헬레스폰트, 그리고 에게해, 시리아해, 그리고 팜필리아, 실리시아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스스로 비어놓아 밀려났던 이집트의 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시리아, 아나톨리아, 이집트 이쪽까지 전부 튀르크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이 비잔티움을 수도로 했던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 만지케르트 이후에 이 셀주크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은 비잔티움이란 제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1000년의 로마 제국은 이제 없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됐던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넓은 땅에 전성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기 1100년경에 멜크사 술탄 시대에 가면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예루살렘, 메디나, 메카,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가즈나까지 확대된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투르크 제국의 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상층부는 유목인들이거든요. 유목제국이란 말이죠. 유목제국은 기본적으로 뭉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각 지역의 통치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세금만 잘 거두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술탄이 직접 통치해서 세금을 거두는 지역과 여러 지역의 베이라고 하는 부족장들을 배치해서 그들을 간접 통치하는 사회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질 않죠. 왜냐하면 부족장들을 보내서 간접 통치하기 때문에 그 부족장들이 수시로 반란 일으키죠. 내가 술탄이 될래 라고 하는 일들이 늘상 발생을 합니다.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게르만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대 권력이 생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처럼 다스리는 지역들이 늘 존재하게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유목전사들은 초원지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 초원지대가 적어지죠. 특히 바그다드나 다마스커스 이런 데는 초원이 별로 없거든요. 사막 아니면 오아시스예요. 초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자연 지리적 환경과 여기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같은 자연지리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 전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쪽으로 돌아가고, 그럼 이쪽은 누가 통치를 하냐? 여기선 용병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잡아가지고 노예 출신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대를 형성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100년경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한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집트에는 파티마 왕조, 그리고 노란색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다뤄봤습니다.